(18세기)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은 책이 탄생했습니다. 책의 이름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도 백과사전이 만들어졌던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조선판 브리테니커, 조선 최고의 실용 백과사전 임원 경제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18세기에 조선 왕국에 백과사전 한 길이 탄생합니다. 자그마치 113권짜리 이 백과사전에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법이 있었고, 하늘을 보는 법이 있었고, 집 짓는 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법, 음악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실용 정보가 다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백과사전이 200년 전에 조선에 있었다는 사실도 놀랍죠. 더 놀라운 건 이 책을, 이 백과사전을 만든 저자가 단 한 사람이었던 사실입니다. 과연 그 책은 어떤 책이고 그 책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입니다. 우리나라 고도서와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죠. 바로 여기에 조선판 브리테니커라고 불리는 임원 경제지가 보관돼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임원 경제지를 특별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총 113권 53책, 글자 수는 무려 250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실제로 눈으로 보니 한 사람이 쓴 단일 서적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조선 역사상에요, 한 개인의 저작, 한 사람의 저작으로 단일 주제로,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한 가지 주제로서 만든 저작물 중에 최대의 저작물입니다. 분량이 일단 최대입니다. 조선의 브리테니커라는 별명도 붙어 있고요. 조선 최대의 실용 백과사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리테니커라는 뭔가 지식인을 위한 책이라는 느낌이 강한데, 여러 가지 지식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브리테니커와 닮았지만, 어쩌면은 좀 더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나를 위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의미에서는 브리테니커보다 좀 더 뛰어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원 경제지는 총 16가지 주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밭 가는 법부터 씨 뿌리는 법까지, 농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본리지, 가축 키우는 법과 물고기 잡는 법, 그리고 각종 사냥 방법까지 설명한 전어지, 각종 기구 사용법에서 집 짓는 법에 이르기까지 생활과학 정보를 모은 섬용지, 그리고 무용, 음악, 회화 같은 문화예술백과 이운지와 옷 만드는 법을 비롯해 의류 백과격인 전공지 등 임원 경제지는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 임원 경제지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이 책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 그러니까 풍석 서유구라는 실학자가 혼자 썼다는 책이죠. 놀랍습니다.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봐도 정말 참으로 놀라운 그런 성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유구라는 개인이 이 방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왜? 궁금하지 않습니까? 18세기 실학자이자 임원 경제지를 저술한 풍석 서유구는 당대 명문가인 달성서씨 가문의 인물입니다.
한양의 뿌리를 내리고 대대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집안을 뜻하는 경화 사족 가문 중에 하나였죠. 할아버지 서명응은 정조시대 명망 있는 학자로 보만제 총수를 비롯해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정조가 세손일 때 학문적 스승이었고 왕이 된 정조가 세운 규장각의 첫 번째 대제학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를 이어 삼정승을 배출한 최고의 사대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학풍이 있었습니다. 가학이라고 하죠. 보통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학풍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삼남 지방의 충청, 호남, 영남의 그 성리학 주류, 조선 시대의 주류였던 성리학이 아니었고 상수학이라는, 그러니까 그림과 숫자로 나타낸 학문, 그것이 이제 상수학이고요. 그럼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천문입니다. 천문이라는 건 어쨌든 계산의 영역이 들어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계측의 영역이니까요. 그걸 계산해내는 능력, 뭐 이것이 가장 이 분야에 이제 수학이라는 영역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고, 결국은 근대 과학의 바탕이 결국 수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적인, 모든 자연과학적인 것을 설명하는데 이 집안에 이제 학문적인 주제가 놓여 있었던 것이고요. 이러한 집안의 자제답게 서유구 역시 27의 과거에 급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장각 내에 재능 있는 젊은 인재 집단인 초계문신에 발탁되게 됐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과는 초계문신 1년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특히 뛰어난 학식으로 주목을 받았죠. 실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실학 그러면 우리 모두 떠올리는 이름이 다산 정약용입니다. 서유구라는 사람도 실학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은 활동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굴곡 또한 두 사람이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술을 남겼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산만 알고 서유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다산 정약용과 풍석 서유구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 정조의 브레인 집단 초계문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정조가 초계문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시험을 보는 친시에서 늘 1, 2등을 다툴 만큼 실력도 비슷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두 엘리트에 대한 정조의 총애는 특별했죠. 그러다 1800년 정조가 죽은 뒤 정약용은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배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18년이었습니다. 서유구 역시 벼슬에서 물러나 초야에 묻혀 산 세월이 18년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 18년 동안 각각 대작을 저술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심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조선시대 최고 스타 실학자입니다. 반면 서유구는 정약용과 달리 무명입니다. 왜 이토록 많은 공통점을 가졌음에도 한 사람은 후세의 유명한 스타학자가 됐고 다른 한 사람은 후세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학자인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저술한 책이 누구를 위해 쓰였는가, 바로 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은 조선시대 지배계급인 선비들, 관료들이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까에 관한 책을 주로 저술했습니다. 반면 서유구는 오로지 백성들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책을 저술했죠. 다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농지론이나 뭐 이런 것들의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이런 거대 담론을 그래도 하나의 사대부로서 국가 경영의 아주 그 핵심 뭐랄까 그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분들 그런 이야기들은 하기가 좋죠. 지금의 국가와도 비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분들이 했던 것은 전문 절에라고 하는데요. 아주 옛날 조선 시대로 보면 중인들이 했던 그런 사소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니까요. 얼핏 보면 이렇게 뭐 대단한 말을 한 것 같지가 않죠, 사실은. 오늘날의 의미로 볼 때. 그러나 당대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독특한, 특이했고, 우리나라의 정신사에서 한 맥이라고 굉장히 소중한 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 서문에서 과거와 현재, 나라 안과 밖이 다르므로 오로지 조선에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정보만을 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선에 맞는 실용적인 책, 서유구와 임원경제지가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서유구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는 1833년 순조 임금으로부터 전라도 관찰사를 제수받아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0살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전라간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건물은 선화당이라고 합니다. 전라간용의 전라감찰사의 집무실입니다.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뜻을 널리 베풀어서 민생을 위한다는 그런 뜻이죠. 19세기입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고단하게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저 건물 이름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처럼 바로 전라도에 관찰사로 부임해서 민생을 위해서 뜻을 베풀던, 행정을 베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서유구입니다. 요즘의 도청과 같은 전라 감영이 있는 전주는 예나 지금이나 혼합의 중심 도시입니다. 현대에도 예향이라 불리며 관광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죠. 조선시대 전라도는 특히 최대 곡창지대로도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전라도 관찰사로 70살 먹은 고령의 서유구를 임명한 이유 무엇일까요? 왕이 명령서인 교유서에 보면 이 전라도 지역은 해동의 번진이고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지금 진상을 올리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흉년이나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무척 심한 상황이다. 당신과 같은 이런 관리가 아니면 누가 이곳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쪽에 7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찰사 서유구는 임기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이름하여 완영일록입니다. 1833년 4월 부임한 날로부터 1834년 12월까지 21개월 동안 매일 기록한 공문서 완영일록은 총 8권 1책 33만 2천 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만 파견된 관찰사가 총 550여 명이 됩니다. 그 550여 명의 관찰사 중에서 이러한 기록을 남긴 관찰사는 서유구 선생이 유일하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팔도 관찰사 중에서도 유일합니다. 완영일록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사법 판결문입니다. 치정 사건부터 별의별 사건들에 대한 판결과 처리 과정이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내용도 자세히 기록돼 있고요. 지금의 구제역과 비슷한 돌림병인 우역에 좋은 약방문을 전라도 각 지역에 발송한 내역도 적혀 있습니다. 이 완영일록을 보면 서유구가 얼마나 백성을 생각하는 관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곡창지대 전라도는 왕실령 곡식 공급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해 흉년이 들자 백성들을 걱정해 나라에 곡식을 바치지 않았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완영일록의 기록에서 비변사에서 이러이러한 만큼의 겉보리를 어디로 보내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면 난 도저히 그거는 못한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 이거는 이해해달라 라고 하는 기록들도 무척 많이 보입니다. 2019년 5월 전라도 관찰사 기록인 서유구의 완영일록이
185년 만에 완역 출간됐습니다. 작년에 완료된 전라 가명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전주에 있는 전라 가명은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관할하던 지방 행정기관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유일하게 한 자리에 있었고 가장 큰 규모와 건물 크기를 가진 조선 가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가명은 6.25 전쟁 때 불에 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주시는 2020년 10월 3년여 기간에 걸쳐 마침내 전라 가명 복원을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조선 왕조의 본향 전주에서 조선 최고의 실학자 서유구가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유구 알리기 작업은 완영일록 출간과 전라 가명 복원만이 아닙니다. 풍석 서유구를 기리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옥마을을 찾아갔습니다. (2019년 11월) 문을 연 서유구 기념관 자이열제입니다. 서유구의 서재 자이열제 개강 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팅. 고맙습니다. 서유구는 자기가 글을 읽던 서재 이름을 자이열제라고 붙였습니다. 스스로 기뻐한다는 그런 뜻이죠. 기뻐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고 부귀영화와 그 비단 옷을 즐기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글을 읽고 글을 쓰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다는 그런 기쁨을 느꼈 뜻입니다. 아마 그 글에는 백성들을 위한다는 그런 뜻도 숨어 있었을 겁니다. 여기 전주에 서유구를 기리는 기념관이 서 있습니다. 그 기념관 이름도 자이열제입니다. 서재라는 이름답게 자이열제에는 서유구의 저술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업적과 면모를 잘 나타내주는 여러 일화들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죠. 진정 백성을 위한 관리였으면 물론 백성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임원 경제지라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지나치리 많지 잊힌 인물 서유구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임원경제지는 크게 의식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축으로 담은 부분과 그 다음에 선비들의 생활 문화, 건축과 같은 이런 실용 지식을 담은 분야로 축을 나누어서 16개의 주제로 담은 책이고요. 총 집필한 권수는 113권에 달하는 거질의 백과사전입니다. 여기엔 실제로 한국, 중국, 일본의 각종의 그 서적을 인용을 해서 담아 두었는데요. 거기에 인용된 책만 하더라도 893종에 이르고 있어서 선생의 독서량이라던가 그 지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술기간 36년, 참고문헌 893종. 임원경제지는 서유구가 오랜 세월 부단한 노력으로 만들어낸 생활과학서와 같은 백과사전입니다. 중앙정제로부터 멀어진 43 나이에 서유구는 임원경제지를 저술하기 시작합니다. 관념에 치우친 조선 유학자의 학문 태도를 버리고 직접 농사를 짓고 음식을 차리고 옷을 짜보고 농기구를 만들어 보았음 물론 백성 모습을 세심하게 관찰해 조선시대 생활 전반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농촌 경제를 16분야로 나누어 27,000개가 넘는 표제어를 자그마치 250만 자가 넘는 분량으로 설명한 방대한 책입니다. 백과사전입니다. 방대합니다. 자, 여기에서 의문이 듭니다. 왜는 둘째치고 이 책을 어떻게 썼을까요? 한 사람이.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도 않고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소화해서 이렇게 정확성이 생명인 백과사전을 서유가 쓸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백과사전을 저술할 수 있었던 서유구의 저술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부 가문의 엄친아입니다. 서유구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나라의 다양한 서적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 집안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 그 당색보다는 그 임금의 사위 집안입니다. 그러니까는 임금의 사위 집안들이 주로 사위가 주로 중국 사신의 그 정사를 맡게 됩니다. 서유구의 할아버지는 물론 아버지, 숙부에 이르기까지 서유구 가문 사람들은 조선 사신으로 중국, 일본을 다녀오면서 수많은 외국 책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서유구는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거죠. 일반적인 그 수행 업무 중에 하나가 서적 구입이니까요. 서적을 구입하거나 또는 황제로부터 하사를 받아서 가지고 오는, 그게 뭐 임무 중에 하나니까 그걸 가장 직접 가지고 왔으니까 물론 국가의 규장각에 넣겠지만은 또 넣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걸 기묘한 책들을 옮겨서 집에 놔두는 상황이 되겠죠. 그 집안이 책이 많기도 했었지만 서유구 선생의 처음 공직 생활의 시작은 초계문신이었습니다. 초계문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책이 많은 곳의 규장각에서 일을 시작을 했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정조의 명을 받아서 노판고라는 서지학 책을 편찬하는 데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선생은 그 판 작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유구는 초계문신 시절 정조에게 인정받아 규장각 도서 편찬 작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연히 조선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책을 조사하고 정리했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조선에서 문물을, 외국 서적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고 다량으로 늘 볼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서유구가 임원경제지를 저술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책들을 종류별로 비교하고 구입하고 체교해야 했던 사실이죠. 그러기에 16개 분야로 분류된 백과사전을 세상에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유구는 책벌레였습니다. 책이 비친 사람이었죠. 단순한 책을 읽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장서가 방대한 책을 모음과 동시에 그 책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죠. 그런 체계적인 독서가 가능했고 그런 체계적인 독서를 자기 스스로 독려했기 때문에 임원경제지 같은 방대하고 체계적인 저술이 가능했던 겁니다. 임원경제지는 선비 서유구가 단지 책상에 앉아서 붓으로 써내려간 책이 아닙니다. 정주시대 최고의 영광을 누리던 서유구 가문은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1806년 숙부 서영수가 한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면서 벼슬로부터 멀어집니다. 서유구 역시 스스로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파주 장난으로 내려갑니다. 그 후 서유구는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니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18년 세월을 농사짓고 땔감을 주워가며 농민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농촌 현실을 직접 체험한 서유구는 조선의 중심산업, 농업개혁을 위한 방책을 연구한 끝에 임원경제지라는 명제를 저술하게 됩니다.
16개 분야로 나눠진 임원경제지 중 농사백과에 해당하는 본리지를 가장 첫 시작 페이지로 장식을 했죠. 본리지에는 백성을 생각하는 서유구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흉년이 엄청 자주 들었으니까요. 그 흉년에 백성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인 거죠. 이제 중국에서 비가 오지 않은 땅에서 잘 자라는 벽시 이런 것들 구해 와서 이제 키워보고 또는 이제 고구마도 키워보고. 농사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한 후 저술한 책이라지만 서유구는 어엿한 사대부 선비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임원경제지 가운데 요리백과에 해당하는 정조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서유구의 할아버지 서명응은 관직에 나가기 전까지 어머니 식사를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서유구이기에 음식을 만드는 일은 익숙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록한 정조지에는 자그마치 1700가지가 넘는 조리법이 등장합니다. 선생은 먹고 사는 전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분이고, 음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양생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냥 단순히 탐욕하는 음식, 먹고 사는 것, 그 의미를 넘어선 건강,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살 수 있는지 그거의 하나의 맥락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여기 전주 한옥마을 뒷골목입니다. 근데 여기 빙어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빙어각, 서유구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규합총서라는 조선시대 때 여성 백과사전이 있는데 그 백과사전을 쓴 사람이 강우를 빙어각이라고 쓰는 빙어각 이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유구의 형수였습니다. 어린 시동생을 가르치고 있던 사람이죠. 뭐 하는지 들어볼까요? 형수이자 서유구를 가르친 스승 빙어각 이씨는 규합총서의 저자로 유명합니다. 규합총서는 식생활 전반에 걸친 정보서입니다. 빙어각 역시 실용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국화차라고 그러나요? 네, 이게 이제 국화차방이라고 해서 국화차인데 네. 좀 특이한 점이 네. 백매를 이제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절여놨다가 네 그거를 같이 백매를요? 네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요즘에 블렌딩하는 차들이 유행인데 이것도 그렇게 블렌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뭔가 약간 그 네. 뭐랄까 상큼한 맛이 하나 있는 게 네네 그게 신맛이. 네네. 그럼 요게 그러면 그 임원경제지에 있는 중요한 네. 레시피인가요? 네네 국화 향뿐만 아니라 예. 또 약간 신맛이 돌아서 예. 네 입에 이게 침이 돌아서 아마 요거하고 다과를 같이 드시게 되면 아주 소화가 네 굉장히 잘 돼요. 좀 신기하죠? 전문 그 요리가로 네. 그 정주를 보셨을 때 네. 이게 머리에서 나온 레시피 같던가요? 아니면 직접 해본 레시피 같던가요? 제가 이제 계속 복원을 하면서 네. 서유구 선생님 정주지를 보면서 놀라는 게 네. 선생님이 그 아니라고 해서 이제 의견을 낸다는 뜻이죠. 예. 보면 서유구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을 써놓으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신 걸로 봐서 예. 선생님이 요리를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요리하는 거를 옆에서 깊이 있게 관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의견을 쓰실 수가 없었다는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임원경제지를 쓴 서유구는 관념적인 학문, 그러니까 실용과 관계가 없는 학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토갱지병,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국이고 그리고 종이로 만든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실과 무관한 쓸모없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쓴 임원경제지에는 다양한 실용적인 정보, 백성들이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정보가 가득합니다. 토갱지병은 없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떡, 먹을 수 있는 국만 있었죠. 그게 이병의 전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흘러서 지금 완전히 세상이 바뀐 지금 그때 서유구가 썼던 실용 정보가 지금도 유용할까요? 골동품 아닐까요? 서유구는 세상을 다스리는 학문, 경세학을 먹을 수 없는 토갱지병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데 쓸모없는 학문으로 간주한 거죠. 그가 쓴 이번 경제지 속 지식은 시간을 초월해 현대인에게도 유용합니다. 가수저라라는 게 네.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포르투갈에서 또 받아들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카스테라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카스테라가 있었다. 네, 계란 노른자, 네, 설탕, 그리고 밀가루. 그 옛날 조선시대에 카스텔라가 있었다고요? 그것도 사대부 선비였던 서유구가 적은 레시피라니 놀랐습니다. 서유구 선생님이 정조지 속에서 이렇게 레시피를 상세하게 써놓으셨는데 그 구성 체계가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유구 선생님 이제 당신이 생각하시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빠뜨리지 않고 넣으시는 게 민가에서는 어떻게 먹는다라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균형에 대한 남다른 생각 이런 걸 가지고 계시구나. 전 그게 가장 놀라워요. 이거 이렇게 잘 섞어볼게요. 섞고 이제 조금 빡빡하면 물을 살짝 넣어서 조절을 하고. 자, 서유구표 디저트들이 완성됐습니다. 모두 정조지에 적힌 대로 만들었답니다. 어때요, 맛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게 약간 쿠키와 떡의 중간? 자꾸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맛집 찾아다니고 네, 이렇게 먹을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진지하신 분도 계시지만 뭐 여기 한옥마을만 봐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너무 가볍게 소비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게 좀 평소에도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한옥마을에 이런 시설들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식을 해서 같이 맛있게 나눠 먹고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체계, 정리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조지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서유구 선생님의 그런 정신을 음식에 깃든 서유구 선생님의 철학과 정신을 함께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쌀을 수확을 했으면 쌀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교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가면 쌀을 가지고 가서 교역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리이니까 그 정도 거리를 언제 출발해야 언제 무슨 장에 도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장이 서고 몇 월 며칠 날에 쓰니까 그쪽에 가서 이것을 교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이렇게 전부 다 장시별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거리와 걸리는 시간과 특산물과 장시를 남겨놓으셨죠. 이게 바로 그 임원 경제지의 예규지입니다. 상업과 경제 분야에 해당하는 예규지에는 총 5권에 걸쳐 가정경제와 거래를 위해 전국 특산물과 시장터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일일이 발품을 팔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백성들을 생각하는 서유구의 마음과 노력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 책에 실제로 그 당시엔 이렇게 할 수 없었으니까 하나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구현을 해놓은 건데요. 이걸 보면 네, 대구에서
어디를 갈 때는 면리고 경주에서 안동을 가려면은 면리고 하는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네, 거리별로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려면 몇 리가 걸리는지에 대한 기록이 팔도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 8도의 특산물 생산지와 시장들 사이사이 거리표. 그야말로 조선판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만합니다. 임원경제지가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골동품이 아니라 현대에도 유용함을 알려주는 예는 또 있습니다. 수원 화성 단청에 사용된 기름 명류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의 전통문화기술연구단이 이 명류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원경제지 서명지에 기록된 명류 제조법대로 만든 겁니다. 우리 현재 문화재 보호할 때 단청을 칠하고 맨 마지막에 명유를 칠하라. 이런 문헌에는 나와 있는데 현재 명유는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명유가 없으니까 들기름을 칠하라고 그 문화재 시방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들기름을 칠하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아요. 산패가 심해서 금방 곰팡이가 나고 또 컬러가 변색되고 뭐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어서 그게 이제 꼭 명의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문화재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 소망이었어요. 이 임원경제지 속에 명의를 제조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서명지는 쓰는 물건을 넉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주거와 건축, 일상용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키스트 연구팀이 서명지의 건축기술 부분에서 제조법을 찾아낸 명류는 목재 건축물이나 단층에 칠하는 코팅제입니다. 수분 때문에 목재가 썩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연구팀은 80번이 넘는 실험 끝에 수백 년 시간을 거슬러 명류를 재탄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임원경제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명유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나무를 보호하는 보호제. 요즘 또 발수제라는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는데 발수제로 칠하기도. 요즘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는 석유화학 코팅 제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죠. 하지만 명유는 들기름으로 만든 것이라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 친환경 제품 명유의 복원으로 문화재도 이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큽니다. 옛날에 있는 고문서에 숨겨져 있는 고문서에 있는 것들은 되게 경험을 바탕으로 돼 있는 건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쌓인 것을 보고 저희들이 과학기술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힌트를 많이 얻습니다. 전통 소재나 기술을 현대 과학기술과 융복합해서 전통 산업체를 자생력을 좀 키워주고 나아가서 새로운 산업을 일구는 이런 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문기상 백과사전인 위선지, 목축 사냥 어로 백과사전인 전어지, 그리고 건강 백과사전인 보양지와 과실 나무 백과사전인 만학지에 이르기까지 임원경제지는 현대인에게도 도움이 될 지식들로 가득합니다. 토갱지병입니다. 바로 이 토갱지병에 서일구의 일관된 삶의 철학 그리고 임원경제지에 담긴 정보의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서일구 선생은 실제로 그 경화사족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엄청 명문가 집안의 아들이었고 기록에 보면 여름에는 가장 얇은 옷을 입었고 겨울에는 가장 두껍게 옷을 입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풍족하고 어려움 없이 삶을 사셨던 분인데 35의 나이로 처음으로 지방에 오셨을 때 백성들을 직접 보신 상황은 무척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이. 그때 실제로 서일구 선생은 나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기록도 편지도 주고받은 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받는 백성들. 최고 명문과 가문에서 태어난 서유고는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 그의 모든 시간과 지식과 손과 발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바로 임원경제지입니다. 그 실생활에 쓰이는 학문을 하자는 게 서유고 집안의 그 가장 모토였으니까요. 그 너무 뭐 거창한 담론을 경학에 대해서 공자님의 말씀 한마디에 대해서 따지고 다시 뭐 이야기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국가 경영에 있어서도 아주 교대 담론은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법, 제도 이런 것들은 거의 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뭐 토지 제도적인 문제라면 토지 제도 정도, 뭐 이렇게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토지 경영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된다. 흙으로 만든 국과 종이떡이 아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국과 씹을 수 있는 떡과 같은 실용적 학문으로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고자 했던 풍석 서유고. 그리고 그 일념으로 반평생을 바쳐 기록한 조선판 브리테니커 임원경제지. (200년이) 지난 지금 그 국과 떡을 이제 우리가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학자 서유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책 임원경제지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임원경제지는 자그마치 36년 동안 쓴 책입니다. 책 권수가 해도 113권입니다. 한자 글자 횟수만 해도 250만 장을 넘는 방대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저술이죠. 분야도 다양합니다. 농업은 물론 건축도 있습니다. 의학이 있습니다. 과학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활사, 그러니까 요리를 포함한 생활까지 들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대 민중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총체적인 지식을 담은 백과사전입니다. 이걸 서유고 혼자 썼습니다. 불가능할 수 있는 책이죠.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쓰기 위해서 18번의 이사를 하면서도 서유고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사하는 곳곳마다 서유고는 머리로 쓴 게 아니라 손으로 썼습니다. 발로 쓰고 붓을 놓지 않고 민중의 삶을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를 실증적으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실증주의적인 지식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 책 이름은 임원경제지고 그 책을 쓴 사람 이름은 서유고입니다.